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좋았으면 좀 더 반가웠을 텐데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주식을 시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조정이 참 겪기에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하락이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의외롭고 그다음에 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은 뭐 PPT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돈이다, 뭐 현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뭐 이렇게 한 장짜리 한 줄을 만들기에는 사실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뭐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희 뭐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증권 시장에서 뭔가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팁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떤 누구라도 시장에 있어서 뭘 사도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이 밀고 올라오는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황기, 의외로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호황기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자산 버블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수익을 많이 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세계 각국들이 뭔가 좀 출구 전략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이제 그런 버블이 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기 시작했고 그런 자산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의 화두라고 한다라면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금리죠. 그다음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뭐 러시아 문제가 발발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뭐 중국의 봉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은 조금 더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안 그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컸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불거진 글로벌 정세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인플레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뭔가 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그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이런 부분들이 뒤엉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히 고민이 많이 커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뭐 코로나라는 그 기준 뭐 이런 부분이 글로벌 위기에 있어서 본다면 거의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위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정 부분 사이클을 타고 파동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팬데믹 이후에 시장은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걷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시대 때는 돈을 많이 풀어서 그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갔다라면은 앞으로는 그 풀려진 돈들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이어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은 시장이란 항상 가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 때 각광받았던 산업들, 코로나 시대 때 수익을 많이 봤던 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산업들 내지는 물가 상승, 인플레, 고인플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특히 또 금리 상승기에도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최근에 와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침체에서도 강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보신다라면은 미국과 많이 연동하기도 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좀 바로메타가 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애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역시 그 해당 기업들이 버블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또 멀티플을 내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투자하는 방법, 뭐 앞서서도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했겠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또 고인플레이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 부분에 계속 적응해 나가는 산업,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PPT를 좀 준비했고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지금은 인플레 시대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된 글로벌 공급망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요새 뭐 심심치 않게 계속 뉴스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밀가루 가격이 뭐 오르고 수출을 하지 않는다. 뭐 파묘도 수출한다고 그랬다가 뭐 안 한다고 그랬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유가는 지금 어느덧 110불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110불대에도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건 120불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있으면 드라이빙 시즌을 맞게 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펙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처음 맞는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시절이 또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호황기라고 보시면 좋겠죠. 특히 멕시코만의 정유시설 같은 경우도 뭐 허리케인이 다가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제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은 역시 또 유가에 대한 자극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펙 같은 경우는 뭐 2달 뒤에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시장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언지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 시대, 이 인플레이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가, 그거에 맞게 투자하고 그 시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의 스마트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직 끝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는 뭐 슬슬 좀 다시 또 협상 카드가 좀 나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뭐 러시아도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 우리도 뭐 수출하는 그쪽들을 출구를 터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슬슬 지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자원이 무기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밀 수출 안 할 거야. 우리 이거 수출 안 할 거야. 다 이런 식이잖아요. 닭 수출 안 할 거야.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 위기 때, 뭐 유럽 위기 때 이런 때 보시면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합쳤었는데요. 그 뒤로는 각자 도생의 전략이었죠. 트럼프 시대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중국과의 뭐 관세 장벽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공격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뭉쳤던 때와는 다르게 나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글로벌 시장이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뭐 바이든 되고 나서는 또 탈탄소 전략, 탄소 제로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가 뭉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뭐랄까 합종 연행 같은 느낌이지만 서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글로벌 시장이었었고 글로벌 국가들의 전략이었었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원자재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화할 수 있는 원자재가 없고 뭔가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또 뭔가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망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수입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을 못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수출이 대부분의 GDP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의 고환율이 일정 부분 상승을 시켜주긴 합니다만 또 수입할 때 환율도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이번 러시아 사태를 맞으면서 세계는 또 탈세계화를 하게 되겠죠. 일단 뭐 주변에 예전에는 이제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싼 데 쪽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수입도 잘 안 되고 제대로 제때 배급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흐름들.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한테 미국한테 투자해.
현대한테 미국한테 투자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미국도 자국 내 산업을 살리기 위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들의 공급을 강력하게 해서 자국의 산업을 회복시키고 돕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시피 우리도 국내로 뭔가 기업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유인책이 있는데 그러기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탈세계화해서 이제 국내로 속속 내 주변에 뭔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 제로 정책이 좀 몰고 온 뜻밖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번 러시아 사태 또 중국 봉쇄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에 바이든 초창기 때부터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쓰면서 뭐 이제 화석연료, 석탄 떼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소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뭐 유럽도 계속 뭐 탄소세를 매기고 뭐 기업들한테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좀 싼 화석연료 이런 부분들이 좀 배제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 원전도 마찬가지가 됐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던 상태 속에서 러시아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공급도 제한되고 유가 역시 올라가고 공급도 제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더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탄소 정책이 앞으로 가야 될 탄소 제로 정책이 가야 될 산업의 방향성은 맞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려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난제를 만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나 중국 문제 이런 부분들,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몰고 온 오히려 그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번 전쟁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탄소 제로 정책이 오히려 과거 화석연료 쪽들에 대해서 빠르게 배제했던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로 좀 다가왔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중국은 지금 석탄 수입 관세 면제라든지 석탄 발전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싼 연료를 찾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탄소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미적거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뭐 관련주들이 주가 많이 빠졌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오늘은 또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좀 배제되었던 섹터 쪽들을 다시 보는 거죠.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라든지 뭐 원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결과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다가오면서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 부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가 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타 증권사에서 나온 일단은 여러 가지 도표들을 조금씩 활용해 봤는데요. 지금의 물가 지수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물가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물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점 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이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체감된 임금이 더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소비 줄어드는 걸로 해서 또 기업의 실적도 안 좋아지고요. 돈이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물가 상승률을 올라가는 부분이 임금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도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죠.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상승으로의 그럼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 시대에 또 지금은 금리 상승의 시대. 아까 앞선 분이 뭐 금리에 관련된 내용 많이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이 있었는데요. 금통에서 0.25 올렸습니다. 미국 금리가 0.75에서 1%인데 우리 같은 경우가 오늘 올림으로 해서 1.5에서 1.75가 됐습니다. 역시 뭐 미국과 뭐 많이 벌어져서
나중에 미국이 6월 달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또 0.5 올리면 미국 2% 정도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새로 이제 하는 총재 되신 분의 얘기를 빌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싸울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물가 같은 경우가 5월, 7월 달 정도에 지금 컨퍼런스 아까 콜 내용을 보시면 5월, 7월 정도에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때쯤 5월에서 7월 달쯤에 조금 피크를 치지 않겠냐, 국내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하반기 중하반, 후반, 하반기 중후반이면 도대체 언제일까요? 한 10월, 11월 정도 되려나요? 그때쯤이면은 조금 물가가 좀 주춤해지고 안정세를 찾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통계청에서 물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상승률이 지금 벌써 4월 기준에서 4.8%니까 5% 얘기가 나온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물가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와 전쟁이죠. 최근에 지금 주가 가장 빠지는 큰 이유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또 환율 문제도 있었겠고요. 국내로는 그다음에 물가 이 부분입니다. 미국도 물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지표 나온 것이 8.5 나온 다음에 좀 8 이하로 떨어져 주길 바랬는데 8.3이 나오면서 다시 6월 달까지는 봐야 되겠다라는 시장의 생각으로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이 흡수되는 상황 속에서 뭐 지금 불안정한 물가 흐름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을 옥죄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시장도 많이 그 부분에 맞서 흔들렸고 미국에서도 그런 빅테크 기업 성장주들의 하락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지금 계속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 국채 금리도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3%대에서 10년물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75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러화도 조금 더 뭐 상당히 달러 인덱스 보면은 상당히 강했었었는데 104, 뭐 105, 이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거꾸로 달러를 좀 더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미 국채 금리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환율 환율이 아니죠. 미국의 금리를 한 3% 정도를 최상단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채권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채권 같은 경우 금리 상승기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보통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하면 10,000원이 기준인데요. 지금 10,000원 이하권에서 거래되는 채권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 국채 금리 상승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요. 미국 금리도 한 2번 정도 더 올리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채권 가격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금리를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서서히 조금 준비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 사라까지는 아니어도 채권에 대한 금리 어차피 뭐 만기 한 1, 2년 정도 남아 있는 기업들 채권 본다라면 안정적인 기업들도 최근에 3%대 나오는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채권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특히 이런 부분들 금리 상승의 시대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같이 오면서 소비가 위축될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도 보시면 소비주들의 급락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감과 함께 역시 소비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소비주들의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주들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거꾸로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내 임금, 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허튼 돈을 쓸 수가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도 소비 지표가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겠고 국내도 소비 지표가 확 꺾여 있는 모습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꺾였다라는 시그널을 좀 확인하고 물가 상승도 그에
맞게 뭐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 이런 부분 속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가 예상치 안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겠구나라는 안도감, 이런 부분을 줄 때 조금 소비 지표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소비라는 것이 막 이렇게 풍족하게 쓸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대에 막 돈을 뿌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소비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표가 계속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좋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못 나가니까 보복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명품 사고, 뭐 그다음에 고가의 제품 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표가 살짝 왜곡됐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3%대 찍고 나서 지금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2.75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미국 밑에 보이시는 파란 선이 실질적으로 연방 금리입니다. 0.75에서 1%. 그러니까 미리 올라갔다라는 거죠.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선반영되어 있던 상태. 그래서 지금 살짝 꺾여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균형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금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왼쪽 보시면은 뭐 20년도 뭐 21년도 흐름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 국채 금리가 살짝 꺾여 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이 항상 바로미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택 거래, 주택 판매, 소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줄어 있는 이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고정비가 많이 투입되는 거죠.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다가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급등해서 5%대 지금 넘어 있습니다. 저 기준선 보시면 5% 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대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부담이라는 거죠.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놨을 때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게 뭐 1, 2%대인데 내가 집을 모기지 금리로 샀을 때는 5%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상당히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 뭐 돈을 잘 벌었을 때는 상관이 없고 소득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물가가 올라가서 그 물가로 인해서 내가 뭔가 사야 될 때 옛날보다는 조금씩 더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은 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만 원만 써서 해결될 수 있었던 데 비용이 만약에 15만 원, 20만 원을 써야 된다라면은 이런 모기지 금리에 주택과 관련되는 비용을 더 추가로 내는 부분이 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도 실질적으로 모기지 금리 상승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거래가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거 봐라, 이것과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에 뭐 침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기지 금리의 변화도 계속 좀 봐야 되는데, 역시 모기지 금리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같이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가가 향후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차트 보시면 일단 뭐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은 소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역시 기준점 이하로 내려와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내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심리는 확실히 꺾인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2015년 소비심리 부진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가량 하락했던 부분 빨간 박스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소득과 연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또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의 GDP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특히 미국 GDP의 70% 이상이 소비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이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마트들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한 사례도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들, 소비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 특히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비용이 고정비가 이제 계속 드러나는 부분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반대로 뭐 어제 발표된 뭐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일단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위축된 현상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표를 좀 준비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랑 좀 약간 뒤에 거 먼저 나왔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신흥국과 이제 선진국의 주가지수 성과표인데요. 이거는 역금융 장세 투자 얘기하면서 이따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금융 장세. 네,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역금융 장세죠. 역금융 장세라 하면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들이 많이 줄어드는 장세.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많은 돈을 풀어서 시장을 많이 부양했었던 금융 장세였다라면은 중간에 지금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가 혼합되어 있는 어느 수준의 중간 정도의 지금 우리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역금융 장세를 지금 맡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에 있어서 역금융 장세에 잘 호응할 수 있는 섹터주들을 선택하고 그런 투자 종목을 잘 투자하는 게 향후에 수익률에 있어서 좀 좋겠다. 사실 역금융 장세라면 뭐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금리보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하락장에서 통신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방어를 했고요. 또 지금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는 금리보다 더 벌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우량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띠는데요. 이미 이 부분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최근 뭐 하락장세긴 했습니다만은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중소형 지주회사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등한 선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보면은 뭐 땅이 이만큼인데 주가가 이만큼이다. 현금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주가 시총이 이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회사들도 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요. 작은 회사들, 뭐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작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선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돈은 투입해야 되는 회사들을 비선호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퍼를 정당화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코로나 시대 때 올라갔었지만 실적을 열어보고 나니 부족한데 하니까 주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또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는 아시다시피 뭐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흐름들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멀티플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무형의 자산이 있는 회사들 뭐랄까요? 자산 가치로서 지금 당장 청산해도 내가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난 이 기업에 투자만 해놔도 배당을 따박따박 주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선호가 됐었는데 반대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는데 돈도 못 버는데 배당까지 안 주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뭐 최근에 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제 오늘 뭐 지난주 후반부터는 또 선호도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시장은 뭐 이래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팬데믹에서 끝나서 지금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의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회사 그다음에 금리보다는 돈을 더 잘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 적어도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선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보시면 비용 통제를 하고요. 제품 가격 전가력이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비용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제품 가격에 전가가 안 된다라면은 그 기업은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내 원가가 10% 이상 추가로 들었다라면은 제품 가격도 1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투입하는 원가는 50%가 늘어났는데 제품 가격은 10%밖에 못 오른다라면은 그 회사는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고
수익을 낼 수 없다라면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이 원가 부담이 많았고 이런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들도 원가 부담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또 특히 건설주들도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IT 가전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의 상승세를 제품 가격으로 완벽하게 상쇄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요. 음식료 섹터주들은 초창기에는 밀가루 가격 올랐는데 제품 가격에 올리겠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을 딱 열어봤더니 안 좋네? 원자료 부담이 너무 컸네? 뭐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식료품 회사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얼마나 비용 통제를 잘하고 그럼 그 비용 통제를 잘한 부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켜서 마진폭을 많이 강하게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한 투자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이 비용을 얼마나 잘 아끼고 또 그 아낀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제품의 선호도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을 잘 생산해서 잘 팔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경기 침체가 와도 소모를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례로 최근에 현대차가 생각보다 실적이 선방했네. 이 생각보다라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가 가이던스잖아요. 이 가이던스 이상이 뭐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부분들로 현대차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반도체가 부족해. 자동차 부품이 부족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반떼 한 100대 만들어 파는 것보다 제네시스 한 50대 만들어 파는 게 더 이득이네?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에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현대차도 전략적으로 비싼 프리미엄 사양의 차를 많이 팔면서 실적 선방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 가전으로 따지면은 고프리미엄 성향, 사실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원가 부담 때문에 2분기 가전이 부진할 것 같아 라는 게 원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LG전자가 우리 그렇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역시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을 잘 팔아야 됩니다. 뭐 큰 OLED TV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그니처 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팔아서 실적을 잘 방어해 줘야 되겠죠. 결국은 2분기에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프리미엄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마케팅해서 팔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아도 뭐 실적이 괜찮네라는 뉘앙스로 다가오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당연히 좀 선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비용 통제,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사양의 제품을 잘 팔 수 있는지 여부. 이 프리미엄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이렇게 돈 풀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끝까지 경기 침체가 와도 끝까지 소비할 수 있는 층, 고소득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을 쓰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마트한 투자 전략의 좀 핵심이다. 그리고 가격 제어 능력이 있고요. 원가 제어 능력이 있고 제품 전가력이 높은 기업들 내지는 경기 침체와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역금융 장세에서 시장에서 선호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기 업종별 이제 금융 비용 증가율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기업의 실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편에 있는 자동차와 제약, 소재,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의 비용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싸게 잘 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 소재 같은 경우도 금융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소재라는 산업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필요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의 인플레 시대,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 부족의 시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비용보다는 오히려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기계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있겠고요. 인프라 투자 문제 고려해봤을 때 금융 비용은 증가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또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제약도 지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경기 방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에 온다고 해서 아플 사람이 안 아픈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자동차도 역시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겠습니다만은 고사양의 제품을 팔면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좀 비용 부담이 좀 높은 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뭐 비용 부담이 좀 적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우측 편에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오히려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이제 스타일별 주가 지수 성과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지금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주보다는 오른쪽 끝에 있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는 성장주보다는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고배당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테마 하는 것처럼 뭔가 좀 확실히 모멘텀, 뭐 정책 모멘텀도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뉴스, 시장에서 원하는 바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선호되었었다. 주가 흐름도 좋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보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신흥국가의 섹터별 주가지수 성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에너지, 그 다음에 소재,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금융 쪽 이런 쪽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가 후발로 많이 좋았었습니다. 사실 금리 올라가는 자체는 지금이랑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리 상승기가 경기 회복기랑 맞물리면서 계속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반대죠. 그래서 이 부분 경기 민감 쪽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왼쪽 편에 있는 에너지라든지 소재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하게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가 지수 성과 비교만 보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IT,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산업재 이런 부분들이 좌측에 위치한데요. 이쪽들이 성과가 가장 좋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궁극적으로 뭐 진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2004년에서 2006년도의 성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흐리게 보여지는 부분이 15년에서 18년도의 성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IT 섹터, 에너지 섹터, 소재 섹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성과가 좋았다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리오프닝과 소비의 시작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로나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던 반대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영화관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부분들도 기대치가 있었고 사실 영화관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항공 같은 경우하고 여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대감이 커서 먼저 움직였었는데요. 호텔 레저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흐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비, 경기 회복 말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소비 쪽들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지금 부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운송 쪽으로 많이 바꿔놨던 비행기를 다시 여객 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되는 부분들, 환율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역시 비용 증가되는 부분들, 유가 강세 이런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로 올랐었던 소비주들이 최근에 약한 것은 지금의 경기 침체,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 섹터주들이 오히려 좋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섹터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재량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를 고려해 본다라면은 필수 소비재는 꾸준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원가 부담이 올라갔던 부분들을 제품 가격에 강하게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랑 소비재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고프리미엄 제품군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특히 지금에 있어서 환율의 부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50원대가 가장 좋은 환율대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뭐 통화 수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되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1,300원 부근까지 갔던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환율이 차후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역시 그 환율은 소비에 영향을 준다. 뭐 수입 쪽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은 아직 소비주들을 뭐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보다는 좀 다음 달에 있을 인플레 지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좀 파월의 발언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특히 이제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번에 바이든 방한하면서 조금 틀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관련되어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고려해 보시면서 기다려 보시고요. 역시 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업종들은 이제 순 차입금의 방향인데요. 사실 차입금은 뭐 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호텔 쪽들이 좀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요. 이 부분도 서서히 좀 개선될 수 있겠다. 또 특히 항공 부분들도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적인 부분들 환율 때문에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표보다는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원가 상승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뭐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유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가스라든지 전력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전의 엄청난 적자도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정제 마진 쪽에서의 강한 흐름이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뭐 유가가 빠졌을 때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흐름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소비는 좀 부진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방어적인 종목들 이런 쪽들이 좀 선도적으로 시장에서 좀 움직였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환경이 이어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씩 완화될 수 있겠다. 하반기를 가면서 오히려 가장 크게 타격을 먹은 종목들 쪽으로 시장은 또 그런 섹터들 쪽으로 시선을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 전망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오른쪽 박스 안에 보시면 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한 4.5까지 수정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아까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결과적으로는 팬데믹 이후에는 실적 방어력이 있는 기업, 특히 그러면서도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 또 거기에 가치까지 있는 기업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선택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이다. 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품 가격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이 좀 저평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선호도가 많이 높았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그런 지주회사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찾기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 증가와 정책 기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죠. 뭐 아까 소재랑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 섹터라든지 원자재 섹터, 그다음에 뭐 오늘 반도체 많이 좀 엔비디아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수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성장과 고밸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선호도도 계속 이어진다. 최근에 많이 오르고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율차나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인플레 우려가 감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성장이 계속 유지되는 성장 섹터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엔터나 플랫폼 업체들 또 IT 부품 관련주들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인플레 우려가 조금 다운된다라면은 다시 또 선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최악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기업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쉽게 말하면 낙폭 과대했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지금 또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악재의 중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나락으로 빠져 있지만 조금의 개선 신호만 나오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잘 선택해 보시는 전략이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내용, 그 부분, 기업이 실적을 어떻게 잘 방어해 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원가 부담을 잘 제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비싸게 팔 수 있는지, 경기 영향을 받으면서도 눈높이를 잘 맞춰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서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단기적인 뭐 전략만 드린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지수는 한 2,550 정도가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계속 조정하고요.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의 트렌드가 맞는 섹터주들을 좀 잘 선택하시면서 시장 대응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6월 중순에 FMC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지표 확인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으면 그 방향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방향성 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힘든 게 대형주들이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언제 올라와 뭐 이런 생각 다 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 일단 돈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미국에 어느 정도 지표가 잡혀야지만 외국인들도 신흥국 쪽으로 돈을 터닝할 수 있겠고요. 신흥국 쪽으로 돈을 터닝하게 된다라면은 국내 대형주들한테도 그때는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목 플레이, 특히 기관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게 당분간은 조금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지금 가장 안 좋은 종목들을 반대로 잘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 개인적으로는 6월 지나면서 여름쯤이면 시장은 조금 더 변화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아직까지 뭐 지금 보면 다 침체에 대한 뉘앙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무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